이제 2016년 엔비디아의 당시 주가가 0.9달러 정도라고 기억을 합니다. 회사 안팎에서는 한물 간 게임칩 회사라는 이야기가 또 오갔다고 해요. 엔비디아 코리아 대표로 일을 하시면서 이 젠슨 황과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누셨을 것 같은데, 엔비디아가 MB1, MB2 제품을 실패를 한 다음에 직원을 100명에서 35명으로 죽였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망하기 전까지는 30일 남았다, 뭐 이런 메시지를 줬거든요. 그래서 코로나가 오기 전까지는 매 분기 좀 미국에 갔습니다. 한 40분 50분 발표하거든요. 젠슨이 뭘 질문을 해보면 상대방은 자기 기준대에서 막 얘기를 해요. 인텔렉츄얼 아니스티라고 하는데요. 얘기를 하면 나 이거 모른다 그러면 그냥 넘어가요. 근데 모르면서 아는 척하는 거. 이러면 이제 난리가 납니다. 포시작하는 용어가 나오게 됩니다. 미디어에서 보면 너무 인상도 좋으시고 네. 항상 웃고 이러시다 보니까 정말 친절한 대표님일까 싶었는데 무섭습니다.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회사가 갑자기 주가가 폭락하고 주변에서는 한물 간 회사라고 손가락질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실 건가요? 아마 대부분은 탈출을 계획하거나 현실과 타협하며 불확실한 커리어를 이어 나가실 겁니다. 하지만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도 아무도 가지 않는 영원짜리 시장에 자신의 모든 것을 베팅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글로벌 테크 기업 엔비디아의 CEO 젠슨 황의 이야기인데요. 많은 분들이 오늘날의 엔비디아를 보며 AI 덕분에 운 좋게 성공한 기업이라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모신 분은 조금 다릅니다. 모두가 엔비디아를 비웃던 시절 젠슨 황과 마주 앉아 미래를 치열하게 설계하고 1조 달러 시장이 열리는 것을 가장 가까이서 목격한 유일한 한국인이십니다. 전 엔비디아 코리아의 대표 유웅준 작가님을 모셨습니다. 작가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유용준입니다. 2016년 5월부터 2023년 4월까지 만 7년 엔비디아 한국 코리아 대표로 있었고요. 지금은 준 AI 컨설팅이라고 해서 AI에 관련된 컨설팅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제 2016년 엔비디아 이제 대표로 부임을 하셨을 때 당시 주가가 0.9달러 정도라고 기억을 합니다. 그 당시에 회사 안팎에서는 한물 간 게임칩 회사라는 이야기가 또 오갔다고 해요. 그때 당시 회사 분위기가 좀 궁금합니다. 사실 제가 들어가게 될 때는 B2B 쪽에 시니어였는데 저 같은 사람을 왜 뽑을까 이런 의아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나중엔 좀 알았지만 엔비디아가 이제 방향 전환을 틀어서 B2C, 그러니까 게임 쪽의 회사에서 B2B, AI 회사로 바꾸는구나, 그 시기에 있구나라는 걸 나중에 알았고요. 2014년부터 젠슨이 우리 회사는 게임 회사가 아니라 AI 회사다, 영어로 하면 once in a lifetime opportunity라고 하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자원 자체를 AI 쪽에 개발할 수 있도록 했고요. 근데 주변에서는 저 사람 좀 미쳤다. 왜냐면 실적도 별로 그렇게 탐탁지 않았고 회사 내부적으로도 많이들 좀 의아한 표정을 좀 갖고 있었습니다. 그게 그때 분위기였습니다. 회사가 망하기 직전에 젠슨 황이 어떤 메시지를 직원들에게 던져주신 건가요? 엔비디아가 MB1, MB2 제품을 실패를 한 다음에 실제 직원을 100명에서 35명으로 죽였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망하기 전까지는 30일 남았다. 정말로 잘 견디면서 회복해야 된다. 뭐 이런 메시지를 줬거든요. 그걸 통해서 전 직원들이 긴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또 많은 또 대중 평론가나 이런 분들이 지금 엔비디아의 큰 성공을 두고 사실 뭐 운이다, 모바일 시대의 실패가 우연히 AI 붐과 맞물려 GPU 대박을 터뜨렸다, 이렇게 평가하기도 하는데 사실 성장 과정을 다 보신 분이잖아요. 작가님께서 보시기에는 이게 운이 아니라 왜 정말 설계였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사실은 기회라는 것은 준비된 자한테 오지 준비도 안 됐는데 그 기회가 왔을 때는 그 기회는 그냥 날아가는 겁니다. 엔비디아가 33년이 됐지 않습니까? 근데 매 5년마다 혁신을 했어요. 처음 창업을 하고 NB1, NB2 실패한 다음에 일본 세가에서 500만 불 투자받아서 뮬레이터라는 걸 통해 갖고 경쟁사하고 다른 방식으로 해서 대박을 거뒀죠. 1999년에 이제 IPO까지 했고 그분은 세계 100대 갑부중에도 포함됐어요. 거기서 만족하지 않고 이 GPU를 왜 게임용으로만 하지? 범용으로 하면 안 돼? 그래서 나온 게 이제 1999년에 GPGPU거든요. General Purpose GPU. 그렇게 하기에 대한 근거는 기본적으로는 젠슨이 기술적인 백그라운드가 뛰어납니다. 두 번째는 10년을 내다볼 수 있는 비전원이라고 저는 좀 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GPU를 선언한 다음에 범용으로 개발자들이 쓰기에 너무 어려운 거예요. 누구라도 편하게 GPU를 쓸 수 있도록 만들자.
굉장히 크다거든요. 컴퓨터 유니파이드 디바이스 아키텍처인데 그때도 엄청나게 비판을 많이 했어요. 지금 게임용 GPU를 팔아도 부족할 판에 새로운 또 쿠다를 해? 그거를 꾸준하게 밀고 나갔고요. 2012년 알렉스넷으로 이어져 갖고 오늘날의 AI가 실제 태동하게 된 게 그 동기거든요. 그래서 기술과 앞을 보는 비전 그 두 가지가 결합된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제인슨 왕이 이제 직원분들한테 항상 고통을 즐겨라 이런 말을 자주 네, 한다고 네. 들었습니다. 네. 사실 이제 요즘 많은 또 분들이 워라벨도 되게 네. 중요시 생각하시고 막 네. 4일째 이야기도 나오는 이 시기에 세계 1위 기업 대표가 이 고통을 즐겨라 이 의미나 이유가 좀 궁금합니다. 젠슨이 이번에 한국에 와서 유키즈 온 더 블락 네. 거기에 참가해서 민상적으로 좀 남는 게 서퍼링이라는 얘기 하셨고요. 어드버서티 그러니까 이제 고통이나 역경에 대해서요. 그거 없이도 할 수는 있다. 그렇지만 그러한 서퍼링이나 어드버서티가 없으면 큰 성공은 이룰 수 없다라는 메시지를 얘기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지난 33년 동안 본인이 MB1, MB2 실패한 거 경험하셨죠. 쿠다 할 때 엄청난 욕을 들어먹은 거 경험하셨죠. GPGPU 할 때도 욕을 들어먹은 거 경험. 그리고 우리나라 삼성과 모바일 칩 쪽에 실패한 것도 좀 경험하셨죠. 이러한 것들이 본인으로 하여금 새로운 영역에 좀 진출할 수 있도록 도와준 어떻게 보면 좀 촉매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 이분 입장에서는 결국은 서퍼링이나 어드버서티 이런 것들이 실제 큰 성공에는 바탕이 되는구나. 그래서 앞으로도 어려움을 오히려 더 즐기면서 나가겠다고 이런 좀 메시지를 하거든요.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 세계 최고 부자도 고통을 즐기면서 일을 하는데 제가 뭐라고 동기부여가 됩니다. 또 엔비디아 코리아 대표로 일을 하시면서 이 젠슨 황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셨을 것 같은데 그 중에 좀 인상 깊었던 대화 하나 정도가 좀 궁금합니다. 처음엔 저희가 QBR로 했습니다. 아. 쿼터리 비즈니스 리뷰. 근데 한 1년이 지난 다음부터는 QBR로 하지 말고 QBI로 하자. 매 분기 혁신을 하자. 이런 메시지로 실제 분기 미팅 자체를 좀 바꿨고요. 그래서 코로나가 오기 전까지는 매 분기 좀 미국에 갔습니다. 보통 토요일 날 아침 8시부터 저녁 6시까지 얼추 한 10시간입니다. 일요일 날도 그렇게 합니다. 지역적으로 여러 영역에서 다 참가해 갖고 기술 미팅, 비즈니스 미팅을 좀 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누가 특정 지역에서 발표를 하면 한 40분, 50분 발표하거든요. 한번 뭐가 잘못됐다면 집요하게 깹니다. 그래서 저는 회장께서 저 사람 쫓아내려고 하나 이런 오해를 냈거든요. 근데 나중에 지켜보니까 미디어 컬처 중에도 하나가 We learn from failure고요. We learn from trial error예요. 그러니까 시행착오나 실패를 통해서 배운다. 한 사람이 실패했는데 그 실패가 반복되면 안 되니까 매니지먼트가 보는 데에서 그걸 까는 거예요. 근데 그게 브레임이 아니라 사실은 잘하자는 어떤 격려 겸 지적이거든요. 아, 이 사람은 이런 식으로 직원들을 격려하는구나. 이걸 나중에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오해해갖고 나간 분들이 꽤 되거든요. 미디어에서 보면 너무 인상도 좋으시고 네. 항상 웃고 이러시다 보니까 정말 친절한 대표님일까 싶었는데 무섭습니다. 무서운 분. 이어서 이제 엔비디아의 사내 문화 이야기를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엔비디아 하면 지적 정직함이라는 네, 또 네, 키워드가 네, 네, 조직 네. 문화에서 떠오르더라고요. 네, 네, 네. 이게 정확히 무슨 의미인가요? 인텔렉츄얼 아니스티라고 하는데요. 실제 얘기를 하면 모르는 건 괜찮아요. 나 이거 모른다. 그러면 그냥 넘어가요. 근데 모르면서 아는 척하는 거. 이러면 이제 난리가 납니다. 엄청 혼나는군요. 네. 예를 들어 엔비디아 컬처 중에 하나가 LUA라고 있습니다. Listen carefully, understand clearly, answer correctly. 여러 다른 임원들과 얘기를 하면서 젠슨이 뭘 질문을 해보면 상대방은 자기 기준대로 막 얘기를 해요. 3번까지 하고 그래도 또 자기 기준하면 그다음부터는 F로 시작하는 용어가 나오게 됩니다. 그럼 옆에 경험했던 분이 와서 젠슨의 말을 정확히 들어요. Listen carefully라는 게 그런 얘기고요. 그걸 기반으로 해서 understand clearly 사람의 말을 듣고 정확히 이해를 하라 이거죠. 그런 다음에 모르면 모른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answer correctly 정확히 얘기하고 예를 들어 한국에 대해서 삼성에 대해서 파운더리가 어때? 그러면 모른다 그러면 젠슨한테 미안하다고 이거 정도 더 스타디에서 말씀드리겠다. 이러면 됩니다. 근데 주레주레 아는 척하고 했다가는 나중에 상당히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나중에 젠슨 왕을 만나게 된다면 모르는 건 모른다라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제 엔비디아 내부 조직에 대해서 들어보면 네. 보고 라인 체계나 이런 것들도 대부분 생략이 된 상태로 격식 없이 소통한다라고 들었습니다. 네. 사실 작은 스타트업이면 이제 그게 이해가 가는데 네. 글로벌 기업이고 엄청나게 많은 직원들이 있는데도 그런 소통과 그런 문화가 어떻게 가능한가요?
미국 회사 내에서도 특이한 회사인 게요. 삼성에서 제 부사장님들, 사장님 뵈면 엔비디아 조직도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조직도 가져오래요. 그래서 조직도가 없대요. 그래서 상당히 좀 또 당황스러웠거든요. 할 수 없이 저희가 그냥 뚱땅뚱땅 해갖고 조직들 우리 임의대로 좀 만들어서 갖다 드리고 이런 적이 있거든요. 엔비디아의 컬처 중에 하나가 미션 이즈 보스라고 평가하고 있는, 이 사람이 제 보스가 아니라 당신이 현재 하고 있는 일, 그게 내 보스라고 얘기죠. 그걸 정말 이해 못했어요. 제가 들어갈 땐 18,000명에서 제가 은퇴할 때는 3만 명 좀 넘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43,000명. 그 직원들이 이게 가능할까? 그게 그런 방법이에요. 실제 소통은 탑5 띵스 통해서 격주나 매주 자기가 향하는 5가지들 중요한 것들을 전체로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젠슨도 그거 보고 필요하면 그 사람한테 메일을 보내는 거죠. 이런 식으로 소통을 하게 되는 겁니다. 방금 말씀해주신 그 탑5 띵스 네.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이 듣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 5개 일들을 매주 또는 이제 격주로 엔비디아 전 직원들한테 공유를 합니다. 물론 세일즈 조직, 기술 조직, R&D 조직 여기별로 약간은 공유 방식이 틀리긴 하지만 그걸 통해서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을 상대방한테 공유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 한국에 대해서 제가 탑5 띵스를 격주로 적었어요. 그러면 젠슨이 삼성에 뭐가 있어? 아니면 네이버에 뭐가 있어? 그러면 저한테 직접 리플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그거에 대해서 또 답변을 해야죠. 코리아의 유흥준 대표라는 사람이 일을 얼마나 알며 그 상황이 어떤지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한국에 있는 직원과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의 가장 유용한 툴 중에 하나가 탑5 띵스가 되는 거예요. 굳이 제 보스한테 연락을 해서 이 사람이 어때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직원들이 자기 매니지먼트한테 그 사람 무시하나요? 무시하는 건 아니고요. 매니지먼트가 할 일은 각 사람한테 떨어진 프로젝트들 있지 않습니다. 그 프로젝트 PM이 그 일을 다 한 다음에 각 사람을 평가를 하죠. 그 평가 피드백을 저한테 보냅니다. 그러면 저는 그거를 다 취합을 해서 그거를 평가를 하고, 그러니까 직원들이 저한테 뭐 알랑방귀 잘 끼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프로젝트 is your boss, 미션 is your boss 라는 메시지가 거기서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또 이런 엔비디아가 일을 하는 속도를 좀 들어봤을 때 단순히 빠르다가 아니라 빛의 속도라고 또 정의를 하셨습니다. 빛의 속도로 모든 일을 하다 보면 번아웃도 올 수도 네. 있고 막 지치실 것 네. 같고 막 그럴 것 같은데 어떻게 많은 분들이 여기서 동기부여를 얻고 일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일단 특정 인한테 요청을 받으면 리플라이 자체 그거를 빨리 줘야 됩니다. 젠슨도 5시에 일어나서 7시까지 메일 보고 7시에 출근을 하면서 또 메일 보고 이렇게 한대요. 저도 제가 근무하면서 한 3-4통 받았나요? 젠슨한테 직접? 근데 받으면 빨리 보내야 됩니다. 보통 1시간, 2시간 내에 리플을 해야 돼요. 만약에 그렇게 안 한다? 그럼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게으르거나 아니면 모르거나, 게으르면 정신 차리게 해야 되고요. 모른다? 이거는 문제가 심각하죠. 아무리 지역적으로 떨어져 있더라도 저희 일에 대해서 태만할 수가 없습니다. 아, 이 사람 리플이 안 됐어? 심지어 그러면 이 사람 선수 교체를 해야 되겠다. 이런 결정도 할 수 있는 거죠. 왜냐면 지금 AI 시대 자체에는 워낙 의사결정을 빨리 내려야 되거든요. 제가 엔비디아 리타이어하고 다른 중국계 회사에 한 2년간 또 대표로가 있었는데 거기선 매일 하루에 오는 게 보니까 한 10통도 안 돼요. 엔비디아 내에서는 몇백 통이 돼요. 빨리 보내야 되는 거죠. 아마 젠슨은 거기에 곱하기 100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그럼 마지막으로 이 쓰신 책의 에필로그가 엔비디아라는 거인의 어깨에 올라타라입니다. 이 말의 의미를 기반으로 불완전한 미래를 그려나가고 있는 시대 리더분들과 시청자분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저는 그렇게 머리가 좋은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 AI 시대에 이제 먹고 살 수도 있지? 네. 이런 고민을 저는 왜 안 하겠습니까? 결국은요, 자기가 잘 모른다고 생각하면 롤 모델을 몇 사람을 정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멜롬에 몇 분이 계세요. 사실은 빅테크의 CEO 중에서도 젠슨을 7년 경험하면서 이 사람이 기술, 그다음에 경영, 의사결정 능력, 소통 이런 것들 정말 잘하더라고요. 물론 욕하는 거 뭐 이런 것도 잘하지만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잘 모르면 한 사람 롤 모델을 정해서 그 사람 하는 그대로만 쫓아가면 많이들 모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인의 위에 올렸다라는 얘기는 여러분이 모르면 롤 모델 찾으십시오. 그대로만 따라 보십시오. 자기 나름대로의 습관화가 되면 모습을 또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젠슨 왕과 이 유웅준 작가님을 롤모델로 생각하고 아이고. 열심히 살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웅진 작가님과 함께 엔비디아의 비밀 회의실에서 오갔던 날 것의 대화부터 우리가 지금 이렇게 불안한 시대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이야기는 엔비디아의 성공이 단순 우연과 행운이 아니라 실패의 고통을 잘근잘근 씹어가면서 열심히 노력했던 결과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변화 속도도 너무 빠르고 너무 불안한 이 시대에 유웅준 작가님의 말씀들이 우리의 생존 나침판이 되어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작가님 출연 소감 한번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또 좋은 우리 MC님 만나게 뵙게 돼서 정말 감사했고요. 저도 이렇게 인터뷰하면서 좀 느낀 게 계속적으로 시간 투자해서 매일매일 제 자신을 좀 갱신해야 되겠구나. 그걸 통해서 사회에 더 필요한 저 자신이 돼야 되겠구나. 이런 것을 좀 느끼는 귀한 시간이 돼서 감사했습니다. 오늘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